우리 강명수님과 심수영님은 미고사 운영진이시고 이 포럼을 직접 주관하고 함께 하셔서 저와 이제 여러 번 무대에 서셨고 처음이셔서 이제 막 떨리세요. 그렇죠? 네, 아마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나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됐어라는 눈빛을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을 응원 삼아서 저희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전국 손해 포럼이 이 미고사와 또 라이프 오프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미고사에 대한 소개를 우리 강명수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운영진 강명수입니다. 미고사는 2010년 11월 22일 개설되어서 현재 회원수가 2,560여 명인 다음 카페로 자살로 가까운 사람을 잃은 자살 사별자, 유족, 생존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 사별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상의 모임을 위한 카페로 시작했습니다. 현 카페지기인 김정호 님과 옆에 계신 이제 심소영 님 그리고 제가 운영진으로서 보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고사 활동으로는 2012년 처음 서울 경기 지역 오프라인 자조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이번 연도는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오프라인 자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자조 모임으로 정규 모임과 사별 대상 모임으로 월 2회 진행하다가 2023년부터 사별 대상 모임은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연말 모임, 전국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1박 2일을 시작으로 1년에 한 번 전국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모임의 회원이 1,000명이 넘어서고 자조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이 이제 많아지면서 보건복지부의 도움으로 장소와 식사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자살 예방과 자살 유족의 권익 옹호나 사회적 낙인 대처를 위한 대외 활동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살 유족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자살 사별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만든 모임이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라이프 오프 같은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서 지금 자살 유가족들이 그곳에서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는데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신 계기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 박사님 해주시겠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 포럼을 전국에서 이제 3회 진행을 했고 그때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 예산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정되었던 혹은 저희가 계획했던 어떤 행사의 진행을 좀 풍족하게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4회만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그 4회의 어떤 그 진행이 서울이 빠진 관계로 그 서울에서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전에 약간 후원을 받은 금액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룬드백이라고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받은 후원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불교인가요? 원불교에서도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살 유족분이 후원해 주신 금액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남몰래 꽁쳐놓는 돈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사실은 저희가 쓰지는 않았었어요. 쓰지는 않았고
자조 모임 할 때 약간의 식사비, 뭐 간식비 이런 정도로 조금씩은 이제 쓰고 있었지만 저희가 뭐 행사를 그 돈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좀 이렇게 있는 돈이 있어서 그럼 이번 행사에 좀 의미 있게 좀 써보자 해서 서울 행사에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전달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산을 늘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바쁘셔서 이 얘기를 안 듣고 가셨네요. 이것만 따서 좀 들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돈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자살 유가족들을 돕고 섬기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셨던 돈들인데 사실 어떻게든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자리를 만드는데 유족들이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라이프오프도 거기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고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서명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 들으셨죠? 읽어보시면 어떤 서명인지 아실 텐데 그래도 우리 소영님께서 한 번 더 그 서명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법률에 보면 유족에 대한 개념을 이제 혈연으로 규정해 놓는 성격이 좀 강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혈연적인 관계보다는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족의 범위를 직장 동료, 이웃, 뭐 친구 등으로 이렇게 넓혀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유족 지원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서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름 그 석자가 자살 유가족들은 물론이며 많은 국민들 돌봄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자살 예방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꼭 서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그 종이에 적혀 있는 문자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질문을 여쭐 때마다 송구하고 죄송스럽지만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자고 모인 자리니까 조심스럽게 좀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명수님부터 고인과의 관계와 또 사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저는 어머니를 잃었고요. 1981년도에 제가 20살 때 어머니는 이제 44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60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보여도. 너무 젊은 나이죠. 44시면 이제. 그래서 제가 잃은 지 지금 이제 42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자살이란 말을 하기도 힘들었을 때여서 뭐 정신과 치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을 너무 오래 앓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정신과에 입원과 퇴원을 이제 반복을 했었고 그 정신과 치료를 그때는 사실은 뭐 입원하고 뭐 약을 드시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뭐 상담이나 치료나 혹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말도 못해서 쓰니까. 그래서 혼자서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뭐 책을 읽거나 혹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거나, 주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고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거의 어머니의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거죠. 네. 지금도 자살 유가족에 대한 낙인이 심한데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었을 것 같고 그때 생기는 궁금함, 질문 아니면 뭐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책을 읽으면서 해결하셨다고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산증인이신 것 같아요. 이 자살 낙인의 그 변천사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그나마 어떠세요, 선생님 보시기에?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이제 말을
아예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어떤 반응을 받은 적은 없었었기 때문에 아예 자살 유가족이란 말씀 자체를 안 하셨군요. 예, 아예 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오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낙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 낙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심한 말이나 혹은 뭐 비난을 하는 것도 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침묵도 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어머니 장례식에서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예를 들면 어떠냐라든가 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저한테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더라면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를 못하거나 혹은 할 수 없었다는 것 자체가 자살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봉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자살의 낙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오랫동안 어쩌면 암묵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저한테 한 번도 묻거나 혹은 뭐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낙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맞네요. 침묵도 낙인이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우리는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영님.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가 올해로 이제 13년째 되었습니다. 6월 8일이 아빠의 기일이었는데 네, 아빠의 낙골당에도 네, 올해도 갔다 왔고 아빠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우울증이 굉장히 있으셨는데 저와 저희 가족은 무지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빠는 많이 외로웠고 힘드셨는데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살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어떻게든 이 아픔을 좀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제가 이제 저도 크리스천이고 신앙인인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아픔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1년이 지나면 이 아픔이 사라질 것 같은데 왜 안 사라지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했구나. 내가 이 얘기를 어디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자살 유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이제 미고사라는 카페를 찾아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조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애도의 과정, 고인을 잘 떠나보내는 애도의 과정을 걸으면서 점차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힘든 마음들을 조금은 가벼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신앙생활로 좀 답을 얻어보려고 하셨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아니면 종교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 아빠를 자살로 잃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얘기를 했다 해도 그 반응들이 좀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부터 저를 잘 아시는 이제 목사님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절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되게 괜찮은 척, 그렇게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를 얘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에 굉장히 좌절감과 신앙의 해이까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절된 삶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조 모임을 하면서 이제 또 세상과 사람들과 연결되는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신랑 남편을 사별을 했고 2014년도에 그런 자살을 했는데 10년이 되었어요 벌써.
근데 정말 자살이라고 말할 저는 지금도 자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이게 저로 인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주변 사람들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10년 동안 묻어두고 사는데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수원 자살예방센터에서만큼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자살 유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용기를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모든 게 이게 저 하나만으로 이게 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저 또한 남편을 그리 보냈다라고 죄책감을 들면서 많이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 사회의 잘못이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그렇게 마음을 내가 이렇게 탁 바꾸게 됐던 누군가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모임이라든지. 저는 신랑이 2014년도에 자살을 하고, 그때 과학수사대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딱 뇌리에 스치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유족분이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그래서 꼭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의 그 보건소 안에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고, 정신과 상담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단체나 모임을 알아봐 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번 지금 다니고 있는 수원 자살 예방센터에 10년 동안 몸을 담고 애도를 그다음에 상담받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셨네요. 도움을 요청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계속해서 날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또 함께 해줄 사람들을 찾고, 굉장히 좋은 선택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42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제가 실은 6개월 동안 밖을 나오질 못했어요. 그 죄책감이며 모든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 것 같고 밤에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힘을 내야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여야 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방센터에서 모임을 하고 하는데, 제가 진짜 딱 모임에 갔는데 그때 상황에서 6개월 된 아이를 엄마가 등에 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아이가 또 있고, 그리고 또 그때의 부류들은 엄마를 잃은, 아빠를 잃은 그런 모든 부류들이 다 한꺼번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감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저희 시부모님도 저희 딸도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많이
보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사별 직후에 그래도 우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적절하게 도움도 받으셨고 또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내 상황도 마음 아프지만 또 저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의 배려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사별 직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으셨던 그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거의 20년간을 이런 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일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육아를 하고 뭐 바쁘게 생활하느라고 거의 묻어두고 살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44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40대쯤 되니까 그게 알 수 없는 어떤 슬픔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자살 유족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살 유족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그 부모님의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나이, 그러니까 44살에 돌아가시는 우리 엄마의 모습만 저는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 예를 45, 46, 60이 된 어머니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나이를 넘어서 살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를 넘어서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에 이제 묻어놨던 어떠한 슬픔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이제 몰려와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상담을 좀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애도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는데 제가 그 지연된 애도 장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이 있던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상담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상담을 하는 이제 상담자들한테도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집단 상담이나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공개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고 저를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미고사를 찾게 됐고 자조 모임을 참석하면서 훨씬 더 많이 이제 회복 과정에 들어서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을 하면서 훨씬 더 회복 과정을 이제 네.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애도 장애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문가기도 하시니까 그 슬픔이나 애도를 묻어놓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언젠가 살면서 그게 터지기도 하고 잠식시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연된 애도 장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이제 묻어 놓는다고 이제 묻어 놓은 거지만 사실은 회피를 한 거죠. 회피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묻어 놓은 쌓아 놓은 어떤 감정들이 복잡한 감정들이 결국 나중에는 다 한꺼번에 터지게 되고 한꺼번에 터지면 훨씬 더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우울하고 훨씬 더 많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훨씬 더 많이 수치스럽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강렬하게 상담 장면에서 많이 이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소영님은요. 저는 사실 이제 사별 직후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 그때 당시에는 누가 어디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13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누가 어디에 도움을 받아봐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고 이거는 숨겨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우리 가족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별 직후에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고인을 갑자기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청소를 못 하고 빨래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제 재단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돌봄 활동가로 이제 파견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범 사업으로 됐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범 사업이 끝나서 그런 예산들도 좀 더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전 국구에 다 이렇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유족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시기는 사별 직후부터 1년까지가 제일 힘든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 경기도는 아직 그 원스톱 지원센터에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도 좀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고 한다면 유족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유족들이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고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이 자리가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아무래도 아이도 있고 또 생계를 담당하던 남편이 가고 났을 때 또 아이 키우고 사셔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주부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생이면은 금전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근데 저희가 집이 있다는 이유로 그 복지센터에서 문을 또 많이 두들겨 봤는데 그것도 혜택이 전혀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떠났을 때 제가 직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이게 이러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복지센터나 그런 데서 문을 두드렸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돈도 없고 그래서 정말 다니는 학원들은 다 끊어야 했고 일단은 제가 이제 산업전선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경단녀이다 보니까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받고 다니는 걸로도 요새는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애도 기간이 없었어요. 현실을 해결해야 하니까 네. 또 그래서 아이들을 일단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10년이 지나고 보니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슬픔을 뒤로하고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이게 이제 속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복지센터나 기관들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그나마 조금 더 케어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지켜내기 위해서 본인의 슬픔도 다 뒤로하고 달려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방치예요? 그거는 그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도 엄마의 몫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이들에겐 어떻게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때 장례식장에서도 심장마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도 10년이 됐는데도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제가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봐 겁이 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살로 인해 돌아가신 그 가정들은 또 제2의 죽음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요. 그 배우자를 자살로 보낸 그 다른 남은 배우자들이 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명수 선생님은 어머니를 또 보내고 났을 때 내가 어머니 나이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부모의 죽음의 모습을 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또 우리 자살 유가족 자녀들에게는 있고요. 강명수님께 좀 묻고 싶은데 이 두려움 사실 실체 없는 두려움이잖아요. 근거는 있지만 이런 두려움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두려움. 글쎄요. 뭐 보통 불안 두려움을 뭐 다스리자고 뭐 여러 책도 나오고 뭐 요즘은 약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미경님이 그 자기 마음에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한텐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꾸준하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확보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뭔가 자기의 몫을 해내는 것을 계속 볼 수 있다면 사실 불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저에 대한 불안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엄마의 우울을 계속 봐왔고 저도 우울했고 만성적인 우울이 있었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하니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쯤 됐을 때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저의 가족사니까 가족사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좀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고 했을 때 오히려 제 불안이 조금 낮아지는 것도 느꼈었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가족사의 슬픈 어떤 가족사이지만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야 될 가족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오히려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를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눈다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은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받아들여야 하는 가족사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경님의 삶과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다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단단한 분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미경님의 자녀들 역시 적당한 때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엄마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받아들여야 할 가족사로 또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감히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주셔서요. 이 질문은 우리 소영님이 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아내를 잃고 트라우마, 자책감, 짙은 그리움으로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는 그 정신과 선생님은 자책감을 갖지 말라고는 하지만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자책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네, 자살 유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입니다. 저도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가장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내가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내가 어떻게든 알았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계속 아쉬움과 후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마음속에서 여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자책으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살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아내를 떠나 보내셨지만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보살폈던 분이고 정말 아내에게 너무나 좋은 남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덜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죄책감 또한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내에 대한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다 보면 계속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알게 되면서 이 자살에 대해서 잘못된 사회의 어떤 낙인과 프레임이 씌워진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점차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네, 잘못이 아니다. 또 종교 같은 경우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고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빠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자기 힘든 상황 가운데 서서 자살에 내몰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셨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되고 또 아빠와의 좋은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포럼에서 명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고인의 죽음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고인과 함께 있었던 행복했던 시간들, 좋았던 기억들, 함께 성장했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성장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쉽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너무 죽음에만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그분의 삶을 함께 기억하면 조금은 자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경님은 어떤 말들,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가장 아프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아있으니까 산 사람들은 다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이게 사는 것도 고통으로 트라우마로 사는 상황인데 그렇게 저를 위로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고 그때 당시에 너무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게 저를 너무 싫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거 네. 누가 모르냐고요. 나도 알지.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발걸음 내딛는 게 힘든 건데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말 꼭 기억하고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씀을 꼭 위로라고 하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우리 소영님은 어떠셨어요? 무슨 말이 제일 싫으셨어요? 저는 그만 잊을 때도 됐잖아. 네. 음. 저는 아빠를 잘 기억하고 싶은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서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좀 얘기하면 안 되나? 좀 얘기 들어주면 안 되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나는 아빠를 잊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렸어요. 아빠인데, 그렇죠? 아빠가 어떻게 마감을 그 삶의 마무리를 하셨던 아빠인데 딸이 아빠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 당연한데 그 얘기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래요. 우리 명수님은요? 어떤 이야기가 제일 상처가 될까요? 저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분위기로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상담사니까 집단 상담에 가서 처음 이제 어머니 자살을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상담사였는데도 제가 이제 자살 얘기를 했을 때 다들 한 발 물러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약간 이제 쎄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아까도 제가 침묵 얘기를 했는데 다들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상담 리더가 뭘 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누군가 아무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한테 어떤 말이라도 하는 게 저한테는 위로였던 것 같아요. 2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그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뭐 그 시간은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아마 제가 그걸 원해서 그때도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그 특정한 말을 해서 뭐 상처가 되었다기보다는 저한테는 아무래도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마음에 좀 상처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짙어진다는 말이 이 매번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두 분이 매번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매번 이렇게 눈물을 지으시는 거 보면 아, 이 아픔은 혼자 안고 갈 수 있는 아픔이 아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말해주고 들어주고 어느 땐 침묵으로도 함께 해주고 안아도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하면서 이걸 같이 나가야 되는 공동의 과제라는 생각을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항상 좀 느끼게 됩니다. 지금 또 질문으로 왜 이렇게 자살 유가족에 대한 낙인이나 사회 인식과 관심이 적을까요? 하면서 미고사 활동의 활성화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소영님 이 미고사 활동이 그러니까 자살 유가족이 당사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답변이 좀 될 것 같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자살 예방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살 예방 강의를 하면서 저희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은 제가 교육에 다양한 분들을 교육을 해봤는데 초등학생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까지 해봤는데 다들 너무 놀라는 반응들을 지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하루에도 35.4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 1년에 13,000명 가까이 자살로 사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살 유가족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한다는 건 뭔가 사회에서 안 좋은 어떤 비난이라던가 낙인이라던가 이런 편견들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왜 아까 PD님이 우리 작가님 물어보셨듯이 어떤 말이 가장 상처가 됐느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를 누구한테 배워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유족으로서 어떤 것들이 마음이 아프고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이웃들은 또 지역사회에서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유족들이 유가족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서야 되고 이 중심의 운동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로서 이런 지원은 정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크기도 큰데 이게 전반적으로 자살이라는 건 최대한
줄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게 홍보가 되지, 홍보는 홍보대로 이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체들도 그렇고 그 역사내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홍보를 과감히 막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어요. 예. 자살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저도 이제 여러 단체들을 찾았고 그리고 살기 위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 문을 많이 두드렸어요. 그래서 유족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은 정말 혼자 집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셔서 문을 두드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크기의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도 상담도 하고 자조 모임에서 나오셔가지고 상담도 받고 해야만이 그 다음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교회나 종교단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어떤 소영님이 해주실래요? 네. 교회에서 조금 더 자살 유족에 대한 따뜻한 시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실을 아파하는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되게 많은 넉넉한 자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한 영혼에 대한 비유를 들고 싶은데 99마리 양보다 71마리 양을 찾아서 떠난 예수님의 마음처럼 교회가 목사님께서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살 유족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자살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자살과 관련된 자살 유족들도 너무 많을 건데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고 공부하고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역할들. 예를 들면 아까 자살 사건이 일어난 후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교회의 자원들이 있거든요. 이건 국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서 목사님들이 공부 좀 하시고 자살 문제에 관심 가지고 유족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유족을 돕는 사람들을 위해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자살 예방이나 유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써 주시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자원도 지금 뭐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은데 저희가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들리는 말을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그 유족 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면들이 좀 많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조 모임 같은 거를 이제 뭐 주관하실 때 그 유족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아까 이제 장동선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에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저희도 자조 모임을 할 때 물론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음식을 대접하거나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저렴한 음식이라도 좀 정성스럽게 좀 대접을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대접을 한다 그리고 조금 정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조금 해주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혹은 내가
어떤 귀한 이웃을 만난다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센터에 계신 분들이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행태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면에서 그 유족이 받는 어떤, 안 그래도 조금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들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교육이나 혹은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유족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어떤 대하는 어떤 태도들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직접 실무하시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더 잘 지원해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도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마 이 지금의 마음이 저는 과거와 현재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건지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이 되고 나니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심적으로 지지도 해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든 분들도 자조 모임에 나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이러한 불만도 얘기하시고,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너무 용기 내서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영님. 저는 아빠는 비록 떠났지만 저에게 또 다른 가족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자살 유가족이 저의 또 다른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자살 유가족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자살 유가족들의 어떤 목소리도 내고 또 연구도 하고 계속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예방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저의 삶의 모토는 가늘고 길게입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까지 올 때는 어떤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의미를 찾거나 혹은 의미를 가지고 살려고 제가 의도를 한 거는 아니었겠지만, 지금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의미를 가지고 살면 그게 삶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자살이나 혹은 자살 유족이나 혹은 그거에 어떤 국한시킨다기보다는 어떤 큰 삶의 틀에서 그 자살과 자살 예방과 혹은 자살 유족을 조금 더 큰 삶에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는 하려고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가늘고 길게 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박수 보내주세요. 10년을 살다 보니 여기 앉았습니다.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살다 보니 이렇게 또 앉아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날도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많이 아파하시고 우시는 분들도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또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곳에 앉아서 이 세 분들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안아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살 유가족도 아닌데 이분들하고 얘기 나누면 삶과 죽음에 대해 배우고 가요. 그게 참 좋아서 지금 이 포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